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추석이 언제냐, 추석이 언제냐, 추석이 언제냐. 이 소리는 강원도 진부령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설날에 받은 용돈이 다 떨어져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용돈과 선물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 선물 배송 중인데 집 주소가 잘못됐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 9일 월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월요일 아침부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요 라는 신고가 접수가 어머나 됐고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어머나 하겠습니다. 세상에. 네. 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주차장에 주차한 후에 가방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섭니다. 네. 그 장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남성 엘리베이터 탑승 후에 문이 열리자 내립니다.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이는 그 다음으로 보이는 충격적 장면, 바로 누군가를 흉기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잠시 뒤 남성은 계단으로 내려와 어머머. 아파트를 빠져나갔고요. 어머머머.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서 폭행당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야말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오전 7시 30분 경에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집을 나서다가 피습을 당한 건데, 당시에 목등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숨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 밖에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바로 공격을 한 건데, 네. 그 공격한 사람하고 지금 공격당한 피해자하고 두 사람은 같은 직장의 동료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대체 믿을 수 없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 혹시 범행 동기는 뭘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저는 이러고 있고, 그게 해부터 앞에 이렇게 앞에 누워갖고 이렇게 또 피가 낭자하니 그래서 엎어져 있어. 피가 건네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누가 구타를 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랬거든요. 구타하는 소리인가 하고 나를 내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같이 그렇게 들렸어요. 나중에. 지금 이제 취재 기자가 이웃 주민과 해당 아파트 경비원분의 이제 이 인터뷰하는 과정이 조금 녹음 상태가 조금 고르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 얘기를 풀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린 거 지금 보세요. 지금 뭔가 이 다투는 밖에서 이웃 주민들 듣기에 뭔가 아파트 복도쯤에서 다투는 소리가 그리고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저런 끔찍한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진 사람 지금 현장에서 내빼는 모습이 찍혔는데 지금 저 사람 아직도 못 잡은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 도주를 했어요. 그렇지만 도주 3시간 만인 오전 10시 55분쯤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포돼서 들어오는 경찰서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 같은데요. 그런데 이 피의자의 범행도 끔찍하지만 피해자가 움직인 동선에 찍힌 CCTV들을 종합해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추적을 따돌리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맞다. 보이거든요. 이게 아까 범행 당시에 찍힌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팔
반팔이었는데 반팔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침 6시 10분쯤 아파트에 처음 도착한 피의자가요. 그때는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과 대나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바로 저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때 대나무는 없고 손가방만 들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후 이 피의자가 자기 차로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켓을 벗고 모자를 쓰더니 반팔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탄 겁니다. 세상에. 50분 정도가 지나고 엘리베이터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요. 피해자 집의 한층 아래에서 피의자가 내립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장면이 계단의 CCTV에 포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네네네. 부분이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층으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 이 대나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공격한 뒤에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세상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보세요. 이 인간이요. 출근 시간, 지금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출근 시간대까지 일찍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환복, 지금 옷도 갈아입고, 지금 완전히 이 범죄를 계획했다, 사전에 계획했다, 이런 냄새가 지금 풍기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파트 내부에다가 그 단자함에다 유기하고 왔대요.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낸 사이니까 업무상의 불화로 서로 간에 일하면서 업무상의 불화로 그랬어요. 불화가 좀 있었대요. 업무상 불화가 있다고 이런 짓을 다 저지릅니까?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근데 문유진 변호사님, 앞서 CCTV에 찍힌 모습 보면 이 인간이 뭔가 소지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보면 뭐 긴 것도 보이고 막 그런 거, 지금 막 끔찍한 물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대체? 네, 여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뭐 흉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대나무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대나무 끝에다가요. 이 비상계단에서 발견된 흉기를 봤더니 대나무 끝에다가 미리 이렇게 준비한 흉기를 다른 채 이 고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마도 조금 먼 거리에서 이 사람을 공격하려는 아주 계획적 살인의 범행의 동기가 명확하게 보이는 범행 동기가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이 사람 듭니다. 진짜?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와 피해자에는요, 평소부터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던 직장 동료였다고 하는데요. 이 업무상 불화로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은요, 이 대나무도 굉장히 특이한 범행 도구에 해당하지만 아마도 조금 더 다른 범행 도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업무상 불화가 이 범행 동기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범행 동기, 그리고 뭔가 이유, 석연치 않은 점 반드시 낱낱이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추석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서 마음은 벌써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요, 이제 추석하면 또 선물이란 단어가 막 떠오를 텐데, 명절에 허점을 사면 선물 주고받는 막 들뜬 마음,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명절 선물 늘 기다려지잖아요. 올해는 유포일까? 견과류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유독 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방심하고 아차하는 순간 클릭 한 번으로 당할 수 있는 신종 범죄, 바로 스미싱 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스미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SMS와 피싱의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낚는다는 뜻이에요. 아하. 문자로 낚아서 사기 범죄에 악용을 한다는 건데 네. 특히 추석 명절 안부 인사를 사칭하는 내용들, 그리고 택배를 사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인간들은 명절에 안 쉬어요? 명절에 더 열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열일을 하는 것 같은데 참나네. 지금 예시 문자를 보면요. 추석 잘 보내시고 2024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평범한 안부 인사 같잖아요. 그 밑에 링크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또 추석 돈 나갈 일 많으시죠?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또는 추석 선물 무료 배송, 할인 쿠폰 지급 완료 뭐 이런 내용들로 보낸다는 거예요. 안부 문자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기분 좋게 하는 문자를 보낸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인이 아니라 스미싱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주겠다,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 주겠다 이런 문구를 이용해서 미끼를 던진다고 하고요. 또 있습니다. 피케팅이라고 불릴 만큼 명절 기차표 예매 전쟁 대단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노려서 승차권 증정이라는 현혹 문구를 쓴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향 가는 이 차편을 못 구하신 분들 혹시나 혹해가지고 어머 진짜? 나 엊그제 뭐 경품 보냈는데 그거 당첨된 거 하고 확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르면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아니 근데 추석을 앞두고 선물은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이 보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선물 보내놓고 생색내듯이 보낼 테니까 뭐 확인해보세요 네. 이럴 수가 없는데요. 이것만 일단 먼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에서 그거를 싹 누르시면 그러니까 왜 모르는 인터넷 링크 주소가 있지? 그러면 살짝 의심을 품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심코 클릭했는데요. 악성 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되거나 어머나. 설치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 금융 정보가 몽땅 빠져나가는 어머나. 거죠. 제 계좌번호, 뭐 잔액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요. 네. 모르는 사이에 또 대출이라든가 저도 모르게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소액 결제까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모르는 인터넷 링크가 있으면 일단 뭐지? 하고 좀 참으시고 네. 아니면 뭐 자녀분이나 젊은 사람한테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 문자가 왔다? 네. 그럴 경우에는요 더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택배 주소가 일치하지 이거 않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예. 택배 배송 주소 불일치로 네. 물품이 취소됐습니다. 배송 주소 확인 받. 왜냐면 이게 심의를 노리는 거잖아. 네. 나한테 올 택배가 주소가 안 맞다고 너 맞는데라고 딱 클릭을 하게 되네요. 진짜 저 문자를 그렇죠.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운송장비를 통해 확인해달라면 발병 유혹의 문자가 많이 와서 어머 누가 나 보냈나 봐. 나를 기억해준 사람이 있나 봐라고 들떠하시기 전에 네. 출처가 불명확한 주소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신 것이 아하. 알아서 돌아오게 되고요. 네. 배송하시는 분들이 주소가 잘못돼 있으면 우체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따로 문자가 옵니다. 아. 그런 때는 절대 인터넷 맞아요, 링크가 맞아요. 없습니다. 네. 조금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재복 교수님 이게 네. 아마 심의를 규명 이유한 게 명절이 되면 저도 좀 그럽니다만 좀 들뜨기 십상이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형태의 스미싱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아이들도 오고 이러면 막 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근데요?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되셨습니다. 이런 어머나,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죠. 평상시에 애들이 없다가 애들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그럼 신고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일 수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윤경 평론가 말씀하셨죠. 밑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걸로 문자나 아니면 인터넷 주소를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아하.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귀하께서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되셨습니다. 이런 것도 와요. 어머 진짜예요? 네, 이런 것도 와요. 그러니까 민원 24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민원 24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약간 정부기관 같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나.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대상이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인터넷 클릭 주소까지 올리지 않으니까 절대로 인터넷 클릭 주소 물으시면 안 되고요. 또 부고 있잖아요. 네. 부고도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스미싱으로 몹쓸 인간들. 나쁜 사람들이죠. 아유, 진짜. 예를 들면 뭐 지인의 이름으로 보내요. 이름은 지인 이름으로 보내는데 뭐 몇 월 며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 확인하시려면 여기 클릭하세요라고 밑에 또 인터넷 어머나 주소를 집어내요. 세상에.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문자를 받으시면 특히 이렇게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는 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요. 최근에 공공기관 지인을 사칭하는 스미싱 급증 추세이기 때문에 신뢰가는 공공기관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 중에 공공기관 사칭까지 그 인터넷 주소 있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문유진 변호사님 요즘은 이 청첩장도 모바일 청첩장 있고 부고도 모바일 부고가 있어서
이 부고 받고 마음을 전하시려면 여기 클릭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속을 줄 알고 절대 안 속아 할 때 정작 중요한 문자를 놓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자가 섞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하거나 하면 뭐 문자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같이 여러 개 오게 되면 뭐 보다가 아, 이게 그건가? 친구가 보낸 건가? 며칠 전에 결혼한다고 하더니 그건가? 하게 되지만 그렇죠. 절대 이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문자를, 것만으로는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을 누르는 순간요. 우리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어머나. 그 순간부터 원하는 것은 이 사기꾼들은 돈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 계좌 정보라든가 우리 핸드폰에 요즘에 핸드폰 인터넷 뱅킹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계좌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정보를 사용해서 내 카드나 카드 정보나 이제 계좌 정보를 가져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요. 네. 이 원격 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URL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문자를 받고 나서 그건가 하고 나서 그냥 넘기고 안 누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나중에 집에서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보다가 뭐지? 다시 또 까먹고 그렇죠. 누르는 맞아요, 경우 있어요. 맞아요. 이 네. 문자 받자마자 반드시 삭제를 하시고요. 그래야 다음에 뭐 아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실수로 누르는 순간 이 악성 앱이 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드시 삭제를 하시고요. 만약에 행여나 정말로 친구인 것 같다라는 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보냈다면요. 112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요. 내가 돈을 보낸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신청이 지급정지. 바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일단 돈이 갔더라도 그 사람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면 언제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지급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요. 나중에 대포통장 같은 것까지 가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신고하시고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어떤 행위를 요즘에는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 이 24시간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계시니 그러니까요. 112에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어쩌다 이렇게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이런 스미싱 보내는 인간들요 좀 지구를 떠나거라 좀 하면 안 될까요? 좀 진짜 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보통 자기의 몸무게도 밝히기 꺼리는 남자들도 그래요. 근데 특히 여성, 특히 자기의 아내 몸무게를 폭로한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저 박송 씨가 우리 이키할 때 박송 씨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송 씨가 바로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인데 네. 박송 씨가 지금 김다혜 씨의 남편이고 네. 곧 이제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인데 네. 뭔가 참 눈치 없고 바보 같은 남편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여러 곳에서 해맑게 아내 몸무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네. 박송 씨가 우리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40kg대였는데 결혼할 때 51kg이 되고 시험관 하면서 앞자리가 6으로 바뀌더니 지금 80kg이 나간다라고 과도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다혜 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여보 아무도 80kg라는 걸 몰랐어 막 이렇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그냥 결혼 때보다 좀 많이 쪘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몸무게 변천사를 다 일일이 공개하네요 지금. 아니 이것만 놓고 보면은 박수홍 씨가 왜 이렇게 눈치 없는 남편이야, 아내 몸무게를 전 국민이 알게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박수홍 씨는 이렇게 쪄가는 김다혜 씨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지금 잉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소중한 아이를 품으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후덕해져가는 모습이 오히려 임신 막달로 가고 아이와 만날 날을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행복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내 김다혜 씨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전보기를 품고 있는 인삼부인데요. 전보기는 태명입니다. 네. 저는 전복에서 진주가 나와서 그만큼 귀하다는 존재로 전복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복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출산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신 네. 막달인데 이쯤 되면 체중 증량의 가속도가 붙어서 몸무게가 확 늘기도 하거든요. 몸도 그래요? 많이 붓고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이렇게 살이 쪄가는 게 얼마나 예쁘고 좋았으면 네.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는데요. 영상을요? 네,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우리 전보이가 오늘 아주 그냥 태동이 엄청나요. 이제 뭐 옆구리 확장 공사하고 있어요. 아 배가 진짜 배가 산만하다는 게 맞아.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엄청 커졌어. 그러니까 와 나 80kg 육박하는데 이렇게 제 뚱뚱해진 이 변천사가 이렇게 이슈될 줄 몰랐어요. 아유 여보가 너무 귀여워.
예뻐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걸. 야, 사진 보니까 일단 그 김다혜 씨의 몸무게 변천사 확 눈에 띄고, 근데 박송 씨의 저 말이 다가오네요. 예뻐서 올렸답니다. 예뻐서. 방송용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박송 씨랑 15년 가까이 15년이 뭐예요? 한 20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던 MC 최은경 씨랑 네.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네. 박송 씨가 이런 말 했더랍니다. 오래 살길 잘했어. 음. 이런 행복감을 맛볼 날이 그러니까요. 올 줄은 몰랐어 하고 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고 할 만큼 아내의 자랑을 하는데요. 아, 정말 김다혜 씨를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너무 달라졌고 최근에 그 가족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박수홍 씨야말로 한 10몇 킬로가 빠졌었어요. 그래요. 네, 살이 쭉 빠지고 재정 상태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김다혜 씨가 80kg로 불어나던 말던 지금 만삭인데 이달 안에 이제 드디어 세상에 선을 보일 전복이가 딸이랍니다. 네, 그래서 예쁜 딸의 아빠가 될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져서 200점 아빠 되겠네요, 박송 씨는. 300점 아빠가 될 그러네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가길 바라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남편 박송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핏줄을 잉태한 김다혜 씨가 80kg가 되든 90kg가 되든 진짜 예뻐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내 예뻐요 하고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여성 입장에서 후덕해진, 우리 허지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후덕해진 모습을 만천하 영상 공개하는 게 과연 기분 달가울 일일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방송 출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살찌고 좀 못생겼을 때 모습을 막 누가 그렇게 못생겨.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 가릴 때냐. 시험관부터 이렇게 임신 준비하는 것도 저한테 큰 도전이었는데 애 낳고 30kg를 빼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빠지지. 당연히 빠지는 건 전복이가 없어요. 빠지면. 노력해야 빠집니다. 아, 그래? 네. 같이 노력하자, 같이 노력해. 네. 살찌면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다혜 씨는 워낙 씩씩하고 멘탈이 강해서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밝게 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아마 많은 국민, 뭐 전 국민이란 표현까지는 과하다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박송 씨의 어떤 가정사, 개인사를 알기에 지금의 저 부부의 모습에 응원을 진짜 진심으로 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박수홍 씨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힘든 가정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본인의 가정을 통해서 치유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상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 형제 이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아픔, 상처를 받은 걸 자기 가정,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아직은 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박수홍 씨 얼굴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모습 자체가 저는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수홍 씨가 이런 행복을 끝까지 좀 유지하며 맞아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쪽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자기 지금 이쪽에는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본인이 좀 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수홍 씨가 실제로 얼마 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아. 근데 출연을 해서 박슬기 씨 있잖아요. 네네. 박슬기 씨 아이가 지금 5개월이거든요. 아. 그 아이를 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안는 장면, 그 장면이 뭐 영상으로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안으면서 조심스럽게 안아보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안는 게 대단히 무섭기도 그렇죠. 해요. 네, 맞아요. 혹시나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뭉클하더니 울컥하는 모습을 아이고. 보였어요. 그 모습이 결국은 내 딸 전복이를 안아도 펑펑 울 것 같다. 펑펑 울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54세 늦가기 슈퍼맨이 될 거거든요. 이제 네. 곧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빠가 되는 마음을, 각오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악인은 예외 없이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하지만 수호자가 저 초음파 필요하니까. 사진 보세요. 어머. 네, 맞아요. 윤경 평론가님, 저 초음파 사진은 좀 구분이 되세요? 어느 부위 저기 하는데? 아니요. 본지 오래되잖아요. 네. 37년 전에 봤습니다. 그러네요. 아, 네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네. 악인은 예외 없이 천사고 하지만 수호자가 필요하니까 부모가 수호 천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나는 전보기에 수호 천사를 예약했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해명 진짜 잘 지었네요. 진짜 전 보기에요. 정말 김다혜 씨와 박송 씨에게 엄마 아빠에게 진짜 복덩어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음 달 순산하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또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네. 우산꽂이에 우산들 많이 들어있으면 저도 간혹 이게 누가 내게 어떤 거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즘 또 디자인도 비슷한 거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주 헷갈리는 우산이 이번에 사건의 주인공인데 어허. 뭐냐면 어느 60대 여성이 지난 2022년에 8월 달에 서울 강남구에 자기 집 앞에 식당에 간 거예요. 네. 식당에 갔는데 그 우산을 들고 갔는데 바로 헷갈리기 딱 좋은 색깔 검정색 우산을 검정색 장우산을 들고 간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저도 않다. 검정색 우산 헷갈리거든요. 네. 이 우산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헷갈릴 만한 다른 대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하. 우산꽂이에 딱 꽂아놓고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네. 그때는 헷갈릴 대상이 없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검정색 장우산이 2개가 있던 아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 거지? 하고, 대략난감이네요. 이리저리 보다가 적당히 내 거 같은 거 하나 들고 갔는데 네. 2달이 지난 후에 네.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들고 가시는 그 우산은 다른 손님 것이다 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허. 그 다른 손님이 애초에 60대 여성보다 30분 뒤에 식당에 방문했는데 검정색 우산을 우산꽂이에 넣고 내게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아. 경찰이 CCTV로 딱 찾아서 2달 만에 네.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허재 변호사님 사실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긴 우산, 왜냐면 긴 우산이 편하기도 하니까 비도 많이 막아주고. 근데 게다가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헷갈릴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렇죠. 사실 검정색 장우산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뭐 특별한 색깔이나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헷갈렸을 법도 한데 네. 여성도 잘못 가져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산을 바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네. 경찰이 이 여성을 절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우산이요. 그냥 우산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20만 원 상당의 아주 비싼 우산이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 여성 소유의 우산과는 다르게 손잡이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새 우산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산 꺼낼 때 손잡이 보잖아요. 아. 그럼 비닐을 보고 착각할 리가 있냐. 이게 경찰 생각이었던 것 아하. 같아요. 그리고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여성이 자기 우산을 들었다가 다시 놓은 그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검찰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가 수사 없이 같은 해 10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아하. 검찰 의견도 고가의 브랜드 마크를 보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이 이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찰이요. 이 사건을 이제 송치받은 검찰이 문유진 변호사님 이분에 대해서 이 60대 여성에 대해서 기소유예 이건 혹시 시청자분들 생각할 때 무죄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빨간 줄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말씀 못 하시겠지만 빨간 네. 줄이 뭐냐면요. 이게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경력 자료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게 기소유예라는 거는 검찰이 어떤 사건을 봤어요. 근데 이게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부분은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사한테 판단을 받아봐. 이게 바로 기소고 우리가 공소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이걸 봤는데 죄는 인정이 돼. 그런데 너무 경미해.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특별히 전과도 없고 내가 선처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예 하지 않았다는 아니고 네가 죄는 인정이 되는데 절도는 했는데 내가 이번에 전과도 없고 내가 봐줄게라고 해서 이것은 수사 경력 자료에 나중에 삭제가 되기는 하지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검찰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검찰이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데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는 절도는 했는데 봐줄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나중에 직장에서 이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경력 자료에 있다 보면 나는 절도는 아닌데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기소유예는 그러면 지금 빨간율이라는 표현도 언급하셨는데 이제 속칭 기소유예는 나중에 전과라는 기록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그걸 떼봤을 때 전과는 없는 거예요? 뭡니까? 수사 경력 자료에는 5년간 남습니다. 따라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봐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요.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해서 이건 검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인데요.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절도가 인정되지만 봐줄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난 안 했다. 그래서 헌재에 청구를 했는데 헌재가 이거를 취소한 이유는요. 검찰이 수사를 더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고가 적혀 있고 자기 유산을 뺐다 넣었다 하는 와중에 조금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은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조금 더 불러서 피의자에게 정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검찰 또한 이거를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처분을 했더라면 아마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텐데 헌재에서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추가적 조사 없이 경찰의 자료만으로 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지금 잠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헌법소원까지 청구해서 이제 허준 변호사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나를 죄가 있다고 판단한 자체가 억울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여성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재판으로 넘겨졌으면 내가 무죄로라도 다툴 수가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에 유죄를 전제로 해서 처분을 받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이 여성에게는 어쨌든 불명예로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보이고 헌재에서도 그래서 고의로 우산을 가져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수사 없이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다.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건요, 앞으로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요즘은 가게에 비에 젖은 우산 들고 가면 가게 업주분들이 싫어하시죠. 왜 물 바닥에 다 흥건하게 고인다고. 그럼 이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억울함은 조금 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모든 건 귀소 본능이다. 이거 최재봉 교수님 혹시 회식 자리가 부담스러운 이게 MZ세대 직원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면 좋았을 뻔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그런 그래요? 사건입니다. 어허. 지난 14일 새벽에 서울 경부고속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활보요? 예, 일단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머나. 예,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어머머머머. 비틀거리며 고속도로 위로 어머머. 걸어갑니다. 어머머머. 주행하던 버스의 어머머머머.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던 남성. 어머. 이번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요. 어머나. 잠시 후 남성은 지나가는 버스를 막무가내로 잡고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건지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저 남성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뭔가 행동이 수상한데 보통 수상한 게 아니라 이 갈지자에서 뭔가 느낌이 옵니다. 벌써 이 화면 안 바깥으로 술 냄새가 그러네요. 오는 것 맞아요. 같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네. 저 깜깜한 새벽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보위를 활보한 남성은 술에 아주 푹 취한 상태로 세상에. 경부고속도로예요. 어머나. 유난히 도로를 걸어 들어와서요. 지나가는 버스를 막무가내로 두드려 잡은 채 문 열어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고속버스 한복판이니까
고속버스 그 도로를 주행하던 순찰관이 네. 교통경찰을 발견하고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죠. 아, 근데요, 문유진 변호사님, 저 사람은 진짜 큰일, 봉변 안 당한 게 큰일 안 당한 게 큰 사고 안 당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왜 버스를 세웠다는 겁니까? 이 남성의 집으로 가는 버스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도로가요,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도로에 종류가 있어요? 네, 도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 자동차 넓은 도로, 좁은 도로 뭐 그런 도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법적으로요, 통행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고속도로에는요,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고 아하. 고속도로를 걸어 다니게 되면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다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요. 네. 여러분들 이 버스가 지금 고속도로 중간에 정차 있잖아요. 네. 다른 차들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일반 교통 방해까지 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술은 먹어도 우리 집에 가서 자는 버릇을 들여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놈의 술이 왼수란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고 지금 술 먹어도 곱게 드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 축제 소식을 아까 축제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경북 김천시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지역 축제 소식 하나 전해드릴 오호. 텐데요. 과연 어떤 축제일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일단 앵커님께서는 김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김천에 하면 그 도로공사 그가 김천에 있고. 가면 네. 도로공사 휴게소가 있고 네네. 네, 사실 김천은요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아, 고장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김천 하면은 떠오르는 김밥 땡땡 요거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무엇일까요? 유명한 분식점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요 다음 달 김천시에서 아주 이색적인 행사 김밥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머나. 김밥을 주제로 축제를 여는 건 처음이라는 김천시 얘긴데요. 네. 김천에 있는 유명 김밥집 김밥들, 지역 특산물인 자두,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과일로 만든 김밥 같이 다양한 김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김천에서 김밥 축제? 김천에서 혹시 뭐 김이 많이 나나요? 근데 무슨 축제일까요? 관련성이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김천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고 한번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다들 이제 김천하면 김밥 천국을 많이 떠올린다고 하셔가지고 유머러스하게 웃기게라도 많이 언급이 돼서 사람들한테 김천이 어딘지 한번 각인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요즘 그 모든 것 줄여서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문희준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정말 좀 약간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김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산물도 아니고 오로지 어떤 특정 체인점과 이 결부됐던 줄임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축제를 하는데요. 이 김천시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축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든 자기 지역은 알려야 되겠고 야.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이 기회에 한번 김밥도 먹고 김천이 어떤 곳인지 한번 놀러 그러네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무원에게 해당 지자체가 상을 줄까요? 어떤 걸 줄지 한번 또 지켜볼게요. 다음 소식은 하재근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네.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신형 무기를 전장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관련 영상이 있는데 네. 이제 영상을 보시면 네. 우거진 숲 위로 불덩이가 날아다니면서 저 뭐예요? 불꽃을 어머머. 뿜어냅니다. 어머머. 불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금세 시뻘건 화염이 타오르는데요. 바로 러시아군이 주둔한 숲을 불태우기 위해서 투입한 금속도 녹인다는 신형 무기 드래곤 드론입니다. 어머나. 저게 낮게 비행하다가 불꽃처럼 보이는 걸 투하하는 건데요. 어머나. 마치 입에서 불을 내뿜는 용을 닮았다고 해서 드래곤 드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재목 교수님 저게 뭐 실전에 투입됐단 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별로 이게 마음에 안 좋아한 게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이번 러시아와의 전쟁 2년 정도의 전쟁 속에 많은 나라의 그래도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거를 사용한다 만약에 실전에 사용한다 그래서 저게
감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어떤 비판 그런 거를. 비판을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됐는데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벌써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저런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 물질은 테르밋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네. 저게 엄청난 그러니까 속도로 불을 뿜으며 연소를 하면서 금속도 태우는 물질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저 물질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투하가 되거나 민가에 투입되면 이러면 큰일 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형 드론을 이용해서 저 물질을 투입을 하고 투하를 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치 쇳물을 투하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만약에 해당 물체가 인체에 닿게 되면 치명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몸에 닿잖아요. 그럼 4에서 5도 정도의 화상을 입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 힘줄, 신경, 혈관, 심지어 뼈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제하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하재근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하. 특수효과로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필리핀 시민들 눈앞에서 어머나? 펼쳐졌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아하. 영상을 보시면 푸른 빛의 오! 거대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쾅 하고 화염을 내뿜으며 사라집니다. 무슨 강렬한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 같은데 바로 필리핀에서 현지 시간으로 그제 새벽에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과 충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저렇게 생생하게 담긴 건데요. 다행히 소행성은 대기권에서 소멸했지만 만약에 저게 땅까지 내려와서 충돌한다면 어머나. 이거는 정말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유진 변호사님 영화 아마겟돈의 한 장면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찔합니다 진짜. 근데 저 소행성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만데요? 지름이 1m에 불과합니다. 에? 그런데 시속 60만 킬로미터가 넘거든요. 우리 비행기 타보셨죠? 네. 비행기 타면 비행기 속도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200km? 비행기가 시속 한 800에서 900km인데요. 죄송해요. 안 타봐가지고 몰라요. 네, 네. 저 소행성이 시속 60만 킬로가 넘기 와. 때문에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막 다가오면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다 가능하고요. 실제로는 그걸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게 네. 1년에 보통 한 2~3개쯤은 지구에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네.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하고도 있고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소설을 읽어보면 이 소행성이 다가올 때 거기에 궤도에다가 다른 아하. 물체를 쏘아서 그렇죠. 궤도를 옮기는 요걸 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걸 성공한 적이 있다고 아하네.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네. 소행성을 우주에서 파괴하는 프로젝트도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충돌 당시 속도가 6만 킬로로 또 정정할게요.